네, 첫 번째 정론일침입니다. 네, 오늘 잠시 후에 나올 이정현 전 대표와의 특별 대담에서도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난 그 경제 평가는 뭐 대학생 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면 뭐 거의 A 플러스에 해당됩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 한국 경제와 관련된 보고를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성장의 슈퍼스타다. 뭐 이건 제가 지난주에 두 차례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하는 점 관련해서는 제가 아시아투데이 주필 자격으로 오늘 아시아투데이 칼럼을 썼는데요. 그 칼럼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KBS는 7월 수출이 13.9%가 증가했다. 574억 9천만 달러. 10개월 연속으로 흑자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상반기 보건산업이 122억 달러를 수출해서 12.3%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의약품과 화장품이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다 어제 오늘 나온 보도들입니다. 2분기 승용차 4, 5, 6월입니다.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17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K푸드 열풍의 라면 수출이 1조 3천억 원, 24%가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전 분야에 걸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상승률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7월의 물가 상승률은 2.6%에 그쳤습니다. 고물가를 벗어나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 세계의 평가는 매우 높습니다. 우선 세계은행이 한국 성장의 슈퍼스타 극찬했고요. S&D 신용평가 회사 S&D가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로 전망하면서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IMF는 한국 재정 건전화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고 의미 있었다 이렇게 아주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대한민국 수출은 10개월째 플러스 흑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24조 원의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죠.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하는 대통령 공약이 2년, 3년 차 접어들면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K방산, 이게 뭐 정말 알짜 효자 종목으로 등극을 했어요. 수출 잔고만 100조에 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는 2%대로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장과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윤석열 정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전 세계는 극찬,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언론을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할 뿐이지, 이 사실을 객관적인 팩트를 조금이라도 확인하는 국민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높은 평가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SNS에 대통령 잘 뽑으니 이런 경사다. 그런데 아직도 기본소득 타령이 나는 이재명이는 이건 빨리 매장해야 한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보수 정권이 돈 벌어오면 그저 뿌리고 공치사 할 생각만 하는 파렴치한 좌파들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 경제 성과가 좋은데도 무작정 탄핵 타령만 하는 더불어 범죄다.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문제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여론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러니 매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할 때 뭘 알아야 지지를 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과 관련된 설명,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설명을 직접 국민들한테 자주 하겠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거 자화자찬이 아니니까 팩트 체크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또 2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객관화된 수치를 가지고 자주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 같은 얘기라도 자화자찬이라고 공격받을 수 있을 텐데, 그야말로 국민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렇다 국민 여러분 하는 설명 방식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저는 이 개미라고 하는 표현을 소액 투자자들한테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소액 투자자라고 제가 고쳐서 부릅니다만, 하여튼 조선일보는 증시 폭락에 책임져라 하면서 뿔난 개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이한테 몰려가 항의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코스피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자 진성준이를 향한 소액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진성준이를 향해서 항의를 할까? 이자가 금투세 폐지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 입장을 아주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는 게 진성준이고, 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거든요.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당론으로 금투세는 시행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이가 금투세 완화를 좀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그거는 이재명 개인 의견이야 라고 진성준이가 이재명이를 쥐어박듯이 하면서까지 금투세를 고집스럽게 지금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소액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진성준이가 공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진성준이의 블로그에는 1000개 넘는 댓글이 하루 만에 달렸고, 진성준과 민주당이 주식시장을 개판으로 만들어놨다. 진성준은 전 국민을 파산하게 만든 금투세의 악마다. 민주당 알고 보니 나라 거덜내는 집단이다. 이런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진성준이가 올린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1000여 개의 댓글,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에 56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증시 하락폭이 커질수록 항의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금투세 폐지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재명이는 금투세 시행 유예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진성준으로부터 퇴박을 받죠. 이재명 개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일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어요. 좀 간도 보고 뭐 좀 해보려고 분위기 띄우려고 했는데, 워낙 이런 식으로 항의가 빗발치니까 이 토론회, 내일 하겠다는 토론회를 전격적으로 연기해 버렸어요. 실제 일부 투자자들은 토론회장에 직접 가서 항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SNS에 올린 상태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계속해가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면서 쟁점 법안은 좀 뒤로 미루고 민생 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은 8월 말까지 처리하고 이견이 있지만 시급한 현안은 여야정 협의로 대안을 마련하자. 그러면서 코스피 폭락을 예를 들면서 금투세 폐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더 지체할 수 없다. 당장 협상에 착수하자. 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 8월 말까지는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루빨리 집값 안정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자. 또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 이 한시가 급하다. 그러니까 뭐 방송장악사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 이거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쟁 법안들은 좀 뒤로 미루고 우선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합의 처리하고 여야정 협상을 좀 해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제안은 곧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기사입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들이 뭐 개혁신당까지 싹 합치면은 192석이고 민주당만으로도 170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행하는 거예요. 뭐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죠. 막 밀어붙입니다. 25만 원 지원법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밀어붙일 때는 뭐 의총 열어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뭐 의원들 단속해가지고 촥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밀어붙여 놓고는 우리는 이거 했다. 야권 지지자들한테 이거 생색을 내야 되는데 생색 내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딱 행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재표결 가야 되잖아요. 재표결 가면 200석이 안 되니까 번번이 부결되고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아, 우리도 피곤해. 대통령이야 기다리고 있다가 거부권 딱 행사하면 그만이지만 지그들은 이걸 다시 입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상임위 처리하고 법사위 거쳐가지고서 어쨌든 본회의까지 뭐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긴 하지만 절차를 밟긴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껏 해놓으면 다시 또 꼭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시지프스 신화 같은. 계속 무거운 돌 갖고 올라가 봤자 정상에서 다시 굴러떨어지고 다시 굴러떨어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이 법안 강행과 거부권, 이 도돌이표와 같은 이 상황에서 진짜 피로가 쌓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입니다. 저것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 상황 자체가 피로감을 갖고 올 수밖에 없죠. 한 초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때가 되면 의총장과 본회의장에 가서 앉아있다가 표결하지만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지 않냐. 무기력하다. 한 재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 이렇게 되니까 뭐 당론이다 그러면서 으쌰으쌰 할 때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당내 관심도도 좀 떨어진다. 뭐 어차피 우리가 강행하면 처리는 될 거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 없지 않냐. 그냥 폐기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당내 관심도가 자꾸 떨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이거 말고는 우리가 내놓을 게 없다. 단 한 건도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실행되고 있지 않지 않냐. 야,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거냐.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뭐 그런 내부의 이런 열패감 같은 것들도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전투에서는 매번 이긴다. 근데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냐. 더불어민주당 중진을 중심으로 야, 이러지 말고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기로 해서 버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젠 좀 협상 좀 하자. 우리도 챙길 거 챙기고 양보할 거 양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야 협의를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 좀 해본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홍근이는 원내대표 지냈죠. 강력한 대응을 그동안 잘해왔지만 지혜롭게 접근해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이제 원내대표를 지낸 자니까 지금 이 박찬대가 하는 게 영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다른 중진 의원도 최상병 특검법 경우에 다소 양보하더라도 실제 특검을 실현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관철시킬 원내 전략이 그동안 부재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대목은 이 한동훈이의 제3자 특검법과 연관되어서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양보하더라도 어쨌든 특검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한동훈이는 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가 제기한 제3자 특검법은 못 받을 거야. 라고 지금 계산하면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받으면 어떡할 건데. 특검을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진들이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짓을 하는 건지 이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잘 봐가면서 고집 부릴 때 부리고 양보할 때 양보하고 후퇴할 때 후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호가 지금 출항을 했으니 이재명도 8월 18일이면 이제 이재명 2기가 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전략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도부한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얘기한 걸 보면 윤 대통령과 거리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미 판단이 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한동훈을 압박해서 특검법을 실제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당의 균열을 노리는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 개딸들과 일부 이재명 강경파들은 타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내고 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지도부 존재 의미도 없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버텨야 되는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저것들이다.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매번 법안 통과는 하는데 거기서 끝이다. 시시푸스의 신화같이. 누가 더 피곤하겠냐.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피로감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총선 직후부터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과 108명만 똘똘 뭉치면 아무것도 겁낼 것 없다. 지쳐 떨어지는 건 더불어민주당 쪽일 거다. 지금 그렇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내부를 분열시키고 균열시키는 한동훈 사당화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그립니다. 한동훈 사당화만 없으면 한동훈의 개인 고집만 없으면 대통령과 108명이 균열을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똘똘 뭉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 들어가면은 딱 가서 일사불란하게 반대표 던져가지고 법안 폐기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쪽은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금이라도 한동훈이 당의 사당화 중단하고 쓸데없이 무슨 제3자 특검법 같은 좀 폼다 보이는 거, 이런 거 그냥 딱 폐기선언 해버리고 대통령과 한몸이 돼서 이 난국을 뚫고 나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버리면 나가 떨어지는 거는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머릿수 갖고 통과시켰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뭐 누가 봐도 뻔한 스토리인데, 막상 통과를 시키고 나니까 그럼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행이 된다는 뜻인데, 이거 진짜 가능한 얘기냐? 효과는 있어? 하는 논란. 법안 통과 전에 검토했어야 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비로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보면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서 35만 원, 이거는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들, 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외에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에게 지급되도록 돼 있어요. 반면에 한국 국적자, 한국 사람, 한국인이지만, 한국 국적자이지만 장기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제외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장기 국외 체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는 내수시장에서 이걸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 이걸 하자는 거니까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민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원금이 안 가고, 한국 국민도 아닌데 난민이나 영주권자들한테는 국민의 세금이 가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가느냐? 올해 6월 기준으로 법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영주권자가 19만 2,800명, 결혼이민자,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가 14만 5,300명, 난민은 1,491명, 이들에게 25만 원씩만 지급해도 849억 원의 국민 세금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사람들한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를 하나도 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도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25만 원씩 돈을 받아야 되는 아주 황당하고 이상한 법이 지금 강행 처리된 겁니다. 아니, 내수 진작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돈을 더 주면 되지. 왜 이들한테, 자격 없는 자들한테까지 돈을 줘야 됩니까? 또 문제가 또 많아요. 이걸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현금으로, 왜 저 코로나 때는 그냥 계좌로 주거나 막 이랬잖아요. 계좌로 넣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형태로 줘서 넉 달 안에 이거를 다 쓰도록 하고, 잔액이 남아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어쨌든 다 쓰게 만들어서 그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종이 형태로 발행을 하든 카드 형태로 발행을 하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쇄비, 수수료에서 평균 2%의 발행 비용이 들어요. 2%는 얼마냐? 13조 원 중에 2%는 2,600억이에요. 2,600억을 그냥 이런 중간에 낀 이런 인쇄업자, 금융 수수료를 떼는 금융 대행사한테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라도 해서 그러면은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소비 진작 효과는 나타났느냐 그러면. 이거 몇 번 해봤잖아요. 2000년, 2001년, 2020년, 2021년 그 코로나 때, 팬데믹 때. 그때 막상 나눠주고 확인을 해보니까 소비 진작 효과가 20%에서 30% 그 사이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다 주면 그저 30%가량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면 13조를 나눠주면 그중에 4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13조 써갖고서 4조 걷어들이는 거 이걸 그래 정책이라고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국민의힘에서는 혈세 낭비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 아 그래도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 아니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요? 한 푼을 아껴가면서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13조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이거를 어쨌든 민주당 안대로 하면 이걸 다 추경으로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철인 교수는 지난 6년간 만성적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지금 빚을 많이 져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것은 정상적 재정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다. 이 전문가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거 하면 나라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난민들한테까지 돈 줘가면서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 게 이재명이의 더불어민주당의 25만 원 지원법입니다. 물론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시킬 겁니다. 그러나 이자들의 이 만행, 그야말로 만행인데 이 만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돈 나눠주니까 표로 돌아오더라. 이게 4년 전 총선에서 이자들이 실전 속에서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돈 나눠줘서 지지세 확장하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대선 때도 이거보다 더 와장창 퍼주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어. 그야말로 나라 망칠 퍼퓰리즘 계획 속에서 이 지원금이 강행됐다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그런 활동을 하는데도 다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당시에 청와대에서도 특수활동비, 특활비 형식으로 유경수 여사한테 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게 유경수 여사의 특활비 장부인데 벌써 뭐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의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나 라고 하는 것을 꼼꼼하게 기록한 장부가 공개됐습니다.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당시에 유경수 여사를 모시면서 그 일을 전담해서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 유경수 여사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기록을 해서 남겼던 거죠.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김두영 전 비서관의 기록에 따르면
이 김두영 전 비서관은 71년부터 74년까지,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때가 1974년이죠. 8월 15일.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유경수 여사를 수행했는데, 이 장부에 따르면 유경수 여사는 매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2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특수활동비, 특활비로 썼다고 합니다. 당시 물가나 이런 걸 감안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20만 원을 수표로 받았대요. 그리고 이 돈을 매일 40여 통씩 이제 각종 민원 편지가 유경수 여사한테 왔는데, 이 편지를 일일이 다 보고 꼭 필요한 곳에 이 돈을 썼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썼냐? 기아나 질병에 시달리는 가난한 분들, 빈민들과 나 환자들, 한센시 병이죠. 그리고 학비가 부족한 학생, 공익단체, 대학생 봉사활동 등에 수천 원에서 10여만 원까지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김 비서관은 유경수 여사는 대통령에게 받은 이 20만 원의 활동비, 매달 20만 원씩 받은 이 활동비를 공적인 용도로만 썼다. 그리고 가족과 본인의 사적 비용은 일반 주부와 똑같이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 확실하게 구별해서 썼다. 그럼 어떻게 구별했을까? 대통령으로부터 20만 원 수표를 활동비로 받으면 그 돈을 그대로 김두영 행정관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김두영 행정관이 20만 원 수표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 큰 돈이니까 이거를 다른 돈으로 바꿨는데, 현금으로 바꿔서 그때그때 유경수 여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보내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 돈을 이른바 관봉권으로 바꾼 게 아니고, 그거는 권위적이고 위압감을 준다는 이유로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이 헌돈으로 바꿔서 그걸 주로 썼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 장부에 보면 말이죠. 1972년 9월 23일 옷감 7,000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 옷감은 뭐냐? 유경수 여사가 옷 지어 입으려고 쓴 옷감이 아니고,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유경수 여사가 옷을 지어주세요 라고 7,000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1972년 11월 3일 서대문에 사는 오 모 씨에게는 백혈병 치료비로 2만 원을 보냈고, 1973년 3월 의정부시에 있는 김 모 씨에게는 수술비로 1만 원을 보냈고, 1973년 4월 8일 나주 여중의 3학년 정모 양에게는 학비로 18,160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또 정박아 부모회에 매달 2만 원. 정박아는 정신박약아의 줄임말입니다. 정박아. 부모회에 매달 2만 원. 서울의대 봉사활동. 1972년 7월 29일인데 서울의대 봉사활동에 8만 원이 지급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한 김두영 비서관은 유경수 여사는 저렴한 국산 옷감을 구해서 손수 디자인을 한 뒤에 양장점에 맡겨서 지어 입었기에 특활비 논란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1973년 초에 큰딸 박근혜 영애가 대통령 특사로 하와이를 방문할 때도 본인이 입던 한복을 입게 했다.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보다 키가 조금 더 컸어요. 여성치고는 좀 키가 큰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영애에게는 좀 한복이 좀 컸을 거예요. 자신이 입던 한복을 박근혜 영애, 하와이 특사로 가는 박근혜 영애에게 입게 했는데, 당시 영상을 보면 큰 영애가 입은 한복이 체격에 비해서 좀 커 보인다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는 대통령에게 매달 초나 또는 말일 2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내게 맡겼다. 나는 총무 비서실을 통해서 수표를 현금으로 받고 내 서랍에 보관하면서 매일 유경수 여사의 지시에 따라 빈민이나 환자나 학생 등을 찾아가서 돈을 지급했다.
이게 당시에 온라인도 없고 계좌이체 같은 것도 안 될 때니까 직접 이 금일본 봉투에 넣어서 아마 일일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준 돈은 반드시 어느 정도 유통이 된 헌지폐였다. 빳빳한 새 지폐가 주는 권위적인 느낌을 없애서 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였다. 유경수 여사가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할 뿐만 아니라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 유경수 여사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유경수 여사의 이런 면모를 우리 국민들이 전부는 다 모를지 몰라도 일부씩은 다 아는 거예요. 알기에 좋아하고 알기에 존경하고.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재판 대형 TF 출범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담당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37명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이 TF 구성은 한동훈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지아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정치의 사법화를 막고 여야 협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재판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을 선제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당의 법률 지원을 위한 TF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뭐 검사 출신 주진우에게 맡기는 걸로 한동훈이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나경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한동훈과 어떻게 설전을 벌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한동훈의 지시로 당의 TF 하나 구성한다고 해서 한동훈의 그 있을 수 없는 거의 막말 수준의 그 발언들이 다 없어지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변인의 설명대로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37명은 종북주사파의 폭정에 항거하는 정당한 정치활동을 하다가 탄압받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라고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한동훈이 당 대표로서 지금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안의 성격이 이러하므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이게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당내에 TF 하나 띄우는 걸로 면피받을 생각하지 말고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해라 말이에요. 진짜로 이 37명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좌파의 폭정에 저항하다가 억울하게 정치 탄압받아서 재판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명예회복과 사법굴레를 벗기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라. 집권당 대표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해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네, 정론 1침이었습니다. DJ 사저가 뭐라고? DJ 사저가 뭐라고?
김홍거리가 동교동 사저 매각과 관련해서 정치권은 사저가 매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락 한 통 없었다고 반박했는데, 이 정청래라는 자가 말이죠, 김홍일이가 자기 아버지가 살던 이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 정청래가 뭐라 그랬냐 하면, 국비,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를 보태서라도 이것을 다시 매입해서 이 DJ 사저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서 문화유산화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박지원이가 내가 사비 6억 원을 내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김홍일이가 이 DJ 사저를 박모 씨에게 100억 원에 매각했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과 새정치미래, 동교동계 등 정치권에서 김홍거리군요. 김홍걸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DJ 사저 매도 철회와 함께 모금 활동을 지금 벌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박지원이가 사비 6억 원을 내겠다고 한 겁니다. 이런 비판과 논란이 되자 이 김홍거리가, 이게 DJ의 세 번째 아들이죠. 김홍일, 김홍업, 그 다음에 김홍걸, 이렇죠. 김홍거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차선의 결과는 만들었다. 이효 여사가 별세 전에, 그러니까 김홍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되겠죠. 서울시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도록 박원순과 얘기가 됐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그래서 2019년에 박원순이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김홍거리한테 사저가 상속됐고 17억여 원의 상속세를 5년에 나눠서 내겠다고 하자 국세청이 근저당을 걸었다. 김홍거리가 서울시와 접촉해서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나 사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바람에 지은 지 50년이 넘어야 된다는 문화재청의 규정을 맞추지 못했고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손댈 수 없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김홍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상속세를 못 내면 사저가 경매에 넘어갈 것이고 상속세를 내서 명의를 유지하더라도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면 폐가가 되지 않느냐. 상속세가 몇억 원이라면 어떻게든 해봤을 텐데 다른 채무도 있고 나는 국회의원도 그만뒀기 때문에 아무 수입이 없다. 억지로 세금 내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서 권 노갑 이사장에게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알아서 잘 정리하라고만 얘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박지원은 전 재산 내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 한 번 주신 적이 없다. 이미 지난 봄에 내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다. 그래서 전 재산 내놓겠다고 하고 뭐 6억 원 내놓겠다고 했는데 좀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DJ 사저 매각 논란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청래를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좌파들은 나랏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민주당에서 100억 원 전부 다 민주당에서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으로 매입해라.
동교동 사저를 이희호 여사가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삼형제가 나눠 가지라고 유언했는데 유언 요건이 제대로 안 돼서 김홍걸이가 김홍업이하고 소송해서 승소해서 재산을 독차지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사저를 100억 원 정도의 카페업자한테 팔았다고 한다. 명목은 20억 원 정도 상속세 내기 어려웠다는데 김홍걸이는 비례대표하면서 재산 등록 관련해 상당한 잡음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형제간 재산 독차지하기 위해 소송해서 재산 팔아먹었는데 인제 와서 정청래가 이 재산을 국고에서 매입해서 문화유산으로 남기자. 이 말이 되냐? 왜 이 나라 좌파들은 나랏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 박지원이가 자기 사재 하겠다고 하는데 박지원 그 사람도 재산 많지 않냐? 제발 민주당에서 100억 원 전부 다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으로 매입해라. 국민 돈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 이 김재원을 최고위원으로 당선시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김경수를 복권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김경수 복권과 관련해서 반반이라고 합니다. 김경수 복권 찬성 43, 반대 41.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복권 찬성이 66%입니다. 놀라운 것은 반대가 21이나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김경수 들어오면 이거 이재명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0%가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파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61이고 찬성이 28입니다. 일단 김경수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하시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김경수 풀어주는 게 우리한테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는 분들이 28%나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김경수 복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도살인이라는 말 있죠. 차도살인. 차도살인. 다른 사람의 칼로 정적을 제거하는 걸 차도살인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겠죠? 문재인이가 대선 경선에 나갔습니다. 문재인이가 대선 경선에 나갔을 때에 문재인이하고 경선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안희정이 있었죠. 박원순이 있었고 이재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이랑 경선이 붙었어요. 문재인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경선에서 이겨서 대선에 나가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문재인이한테 감히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됩니다. 우선 최성희는 고양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고양시장에 공천도 못 받았어요. 안희정이는 갑자기 미투에 말려가지고서 감옥 갔다 왔죠. 박원순이는 또 다른 미투가 아니고 그거는 상습적 폭력 사건으로 고소당한 그 다음날 아직도 의문스러운 극단적 선택으로 죽었습니다. 이재명 하나 달랑 남았죠. 이재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차도살인들입니다. 이재명이가 이들을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안희정이 감옥 보내고 박원순이 죽이고 최성이 공천 안 주고 라고 이재명이가 했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차도살인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제거가 돼서 유일하게 이재명이가 신경 써야 될 차기 잠재적 대권주자가 김경수 하나 남았던 거예요. 김경수는 어쨌든 노무현 때부터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니까 노무현이 문재인의 최복심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유일하게 이재명이가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 자유파가 공격해서 쓰러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추미애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야, 추미애가 자유우파 때려잡으려다가 김경수 때려잡았다. 참 추미애 엑스맨이다. 이랬지만 과연 추미애가 그 정도로 아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과연 추미애가 그 정도로 아둔합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어요. 저는 진짜 추미애가 드루킹을 우파인 줄 알고 고발했는데 자꾸 보니까 좌파였다. 우파인 줄 알고 고발했는데 자꾸 보니까 그 뒤에 김경수가 있어서 김경수가 어처구니 없이 쓰러졌다. 저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안희정이가 왜 쓰러졌을까? 박원순이가 왜 쓰러졌을까? 최선희가 그리고 김경수가 왜 쓰러졌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 쓰러졌어요.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그리고 이재명이가 혼자 남아가지고 대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는 사실은 다른 이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곧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직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기사회생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권순일이를 통해서. 반면에 이재명이보다는 다 앞서 간다고 했던 이 안희정이, 박원순이, 그리고 김경수까지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2년 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손쉬운 승리를 그냥 거머쥐었습니다. 상대 이낙연이는 처음부터 대통령 출마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이낙연이가 어쨌든 끌려 나와가지고 대선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힘에 부치니까 막 대장동까지 폭로하면서 달려들었지만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낙연이는 호남 출신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이는 이인재를 끌어들이고 김종필과 연합을 해서 간신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 후로 노무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남 기반의 호남 기반 당의 영남 후보였어요. 노무현이가. 문재인이도 호남 기반 당 민주당의 영남 후보였어요. 이재명이도 호남 기반 정당의 영남 출신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필승 구도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이낙연이에요. 그러면 이런저런 각각의 다른 이유로 쓰러진 사람들은 어딜까요? 안희정이는 충청도, 박원순이는 경남 창녕, 김경수는 경남, 거젠가 뭐 김해인가 그럴 거예요. 이재명이도 경북 안동이죠. 이런 역학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아유, 추미애가 우파 때려잡으려다가 김경수 때려잡았네, 엑스맨이네, 이렇게 그냥 한바탕 웃고 넘어가실 겁니까? 정치가 그렇게 간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추미애의 뒤에 이해찬의 그림자가 보여요. 이해찬이가 지금까지도 이재명이의 실질적인 이재명이의 그 배후 지휘자 아닙니까? 음흠한 종북 주사파의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심증만으로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김경수 좌파니까 여론 조작한 자니까 하고 무작정 절대 안 돼, 그렇게 순진하게만 접근하실 거냐 말이에요. 이런 저 종북주사파들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한 짓들을 보세요. 못할 짓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달려드는 저 종북주사파들 보세요. 최재형이라는 자가 어떤 식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김만배라는 자가, 신앙님이라는 자가 어떤 식으로 이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김경수의 복권이 이 종북주사파의 이 음흉한 이 구조에 조금이라도 파열음을 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심정만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김경수 복권 문제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파리의 거인 이재영, 정의선이 거둔 성과. 파리올림픽에서 연일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좋은 소식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의 정의선 회장이 올림픽이라는 장을 이용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마케팅을 하고 또 올림픽 선수단의 선전을 뒷받침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이 두 사람, 이재용, 정의선 두 사람은 2주간의 파리 출장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그저께 나란히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파리 올림픽 기간 IOC 최상위 스폰서인 삼성을 대표해서 프랑스 정부와 IOC가 개최한 공식 행사에 참여해 각국의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는 한편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개별 미팅을 가지면서 사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파리올림픽과 연계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마케팅 현장을 점검하고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우리 플립 6 갤럭시 G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으로 셀피 찍는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공항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올림픽 기간 내내 그 시상대에 올라간 선수들이 삼성 갤럭시 플립 6로 이렇게 셀피 찍는 모습들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갤럭시 G 플립 6의 막대한 홍보 효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은 파리올림픽 기간 중에 현지에서 피트 베닝크 전 ASML CEO 등 반도체, IT, 자동차 산업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들과 릴레이 미팅을 갖고 중요 비즈니스 현안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초청하는 엘리제궁 글로벌 기업인 오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정의선 현대 회장은 이재용 회장하고는 조금 좀 결이 다르게 움직였는데 대한양궁협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양궁 경기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거의 양궁장을 지키다시피 했습니다. 5개 종목인데 양궁이 전 종목 올림픽 금메달 석권, 그야말로 금자탑을 쌓은 그 현장에 정의선 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겁니다. 정의선 회장은 우리 선수들을 위해 마련된 전용 훈련장, 전용 휴게 공간,
또 선수들을 위한 식사 뭐 이런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고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현장에서 바로 보완 지시도 내리기도 하는 등 아주 디테일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양궁 경기 내내 현지에 머물면서 선수들의 컨디션까지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양궁 대표팀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안에서 다른 팀들로부터도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또 양궁 경기에 나온 다른 나라 양궁 대표팀 사이에서도 나도 한국 양궁 대표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알잖아요. 저 협회 회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정의선 회장은 특히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멘탈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는데 양궁 그야말로 멘탈 경기죠. 특히 파리올림픽을 전후해서 논란이 일어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아주 그 대표적인데요. 양궁협회와 극명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또 안세영 선수가 양궁협회를 얘기하면서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자 정의선 회장한테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아직도 논란이 끝나지 않은 축구협회 정몽규는 도대체 왜 아직도 축구협회장에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한테 축구협회장도 좀 맡아달라. 이런 요청이 SNS에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배드민턴 협회장도 맡아달라. 네. 현대차그룹은 IOC 공식 스폰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올림픽 마케팅에 나서진 않았지만 정의선 회장과 양궁 대표팀의 활약으로 기업 이미지가 매우 높아진 효과를 거뒀습니다. 정의선 회장한테 축구협회장 맡아달라, 배드민턴 협회장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다. 지금 우리 그 스포츠계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올림픽의 찬란한 성과를 보면 정말 천당 같은 기분일 텐데 축구협회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아직도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축구협회나 이 배드민턴 협회 또 이것을 총괄 이끌어야 될 대한체육회 이런 우리 체육계의 이 문제점들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분노를 표하고 있어요. 근데 스포츠가 지금 보시면 거의 모든 매체에서 따로 스포츠 뉴스를 설정하죠. 그 정도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또 케이블 TV를 보시면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케이블 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스포츠는 단순히 시간 날 때 구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대인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포츠계의 그 어떤 커넥션 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스포츠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느끼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한번 제대로 정리해서 고성호 칼럼 형태로 한번 문제제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동훈이가 사무총장의 서범수를 임명하면서 그때 7월 말입니다. 윤리위원장도 교체하겠다고 하는 검토설이 나왔습니다. 당 윤리위원장. 당 윤리위원장은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윤리위원회가 있었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야말로 염라대왕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준석이가 계속 분탕질을 쳤을 때
고생고생하면서 당이 이준석이를 축출했는데, 쫓아냈는데, 그때 그 이준석을 쫓아내는데 선봉 역할을 했던 당 기구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크게 봐도 당윤리위원회예요.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2004년 이때 이제 뭐 차떼기 논란을 겪으면서 당이 참 어려울 때, 그때 윤리위원장으로 영입이 돼서 그 친이계와 친박계, 그러니까 이명박 지지 세력과 박근혜 지지 세력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울 때, 네, 죄송합니다. 그때 그 계파 싸움을 중재하고 도가 지나친 이 계파 싸움 양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칼을 휘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바로 그럴 때 쓰는 칼입니다. 그야말로 비장의 무기죠. 지금 이 당의 윤리위원장은 이용구라는 사람이 맡아왔습니다. 이용구 윤리위원장. 이용구 윤리위원장은요, 중앙대학교에서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총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당무감사위원장,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주로 당무감사 쪽, 당 조직 쪽, 윤리위 쪽의 일을 그동안 쭉 영입돼서 해왔던 사람입니다. 당뇨는 아니에요.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분이니까, 이런 사람을 당의 필요에 따라서 당무감사위원장으로도 영입하고, 지금은 당 윤리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겁니다.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두 달 반 전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윤리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좀 맡아달라고 삼고 초려를 해서 이용구 전 총장을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대표가 된 다음에 이 어렵게 상고초려해서 영입한 이용구 당 윤리위원장을 사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서 줄 서서 한 사람도 아니고 상고초려로 어렵게 좀 맡아달라고 해서 당에서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새 대표가 그만두세요 하는데 그거 계속 하겠다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그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의를 표명해 버렸어요. 참 황당한 상황을 지금 한동훈이 만들어 버렸는데, 이용구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물러난 빈자리를 지금 신의진이라고요.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비례대표, 그리고 뭐 무슨 정신과 의사죠. 연대 교수가 뭐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예를 들어서 국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안철수가 당론과 다르게 특검법에 찬성 표시를 공개적으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당에 접수됐어요. 그런 거 처리하는 데가 당윤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칼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 수족처럼 움직여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도 잘못하면 당윤리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한동훈이나 그 측근들이 좀 겁이 난 모양이에요. 이준석이가 당윤리위에 의해서 잘리는 걸 보고 다른 건 몰라도 윤리위원회만은 확실하게 수족 같은 사람을 앉혀야 되겠다. 뭐 그래서 신의진이가 지금 거론이 되는 모양인데, 이거 한동훈이가 대표가 돼서 하는 인사마다 당이 커지고 확장되는 게 아니라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용구 같은 사람은 영입하려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어렵게 영입을 해놨는데, 이런 사람 걷어차고 한동훈 똘마니 녹화를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신의진이 같은 자를 윤리위원회로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그야말로 한동훈 사당화에 성큼성큼 다가가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미 그 마음이 떠나버린 이용구 위원장이 이제는 한동훈이가 상고처려가 아니라 십고처려를 해도 다시 하겠다고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 매우 잘못된 처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한동훈이가 두고 정책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자, 정론 일침이었습니다.